고문당하고 감전되고 익사하고 중독되고 바다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고 로봇들에게 조직적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비참한 운명을 맞는 건 악당들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픽서 영화에서 악당이 아닌 캐릭터들의 죽음을 가장 끔찍한 순서로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먼저 천국이나 저 세계를 잠시 다녀온 캐릭터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할 내용이 적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먼저 엘리멘탈의 웨이드 리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픽사의 최신 소편이 아닌 작품을 안 봐도 걱정 마세요. 그렇게 끔찍하게 끝나진 않아요. 웨이드는 엠버를 구하다 잠시 죽은 듯 보이고 둘이 함께한 공간의 열기로 결국 진발합니다. 겉보기에는 실제로 증발하는 게 매우 고통스러운 죽음처럼 들립니다. 웨이드는 말 그대로 한 조각씩 찢겨나가는 거죠. 영화에서 웨이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무리 없이 몸을 비트는 모습을 보여줘 그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그가 다시 살아나는 방식은 여자친구가 사랑을 고백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 눈물 덕분에 다시 원래의 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웨이드는 문제없이 잘 됐으니 저는 불타는 화염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건 싫지만 이 남자에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픽사의 저평가된 영화 소울의 폴입니다. 소울은 조 가드너가 사후 세계를 여행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모험을 통해 그는 이전보다 더 인생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폴의 등장 시간은 짧지만 테리가 그를 조로 오해해 영혼을 빼앗았을 때 비슷한 교훈을 얻었길 바랍니다. 정말 인종차별적인 테리네요. 폴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넘겼으며 가공식품을 줄이라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가공식품은 멀리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일을 웨이드보다 더 나쁜 운명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웨이드와 달리 폴은 이 모든 경험에 분명히 트라우마를 입었고 심지어 불의 정령 여자친구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화에서 이 부문을 마무리하는 인물은 조 가드너입니다. 영화 전체가 사후세계와 실존주의에 관한 이야기라면 주인공이 죽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죠. 조에게 다행인 점은 그의 죽음이 그리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열린 맨홀에 빠졌죠. 사실 그 맨홀은 더 명확하게 막아뒀어야 했는데 어쨌든 그는 그 충격으로 즉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레이트 비욘드에 가는 대신 실수로 그레이트 비포에 가게 되고 22번이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죠. 인생 최고의 날 중 하나에 죽게 되고 죽은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건 꽤 힘든 결말이지만 이것이 조의 진짜 끝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낙담한 22번을 구하기 위해 다시 그레이트 비포로 돌아가서 결국 인생이 살아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 대가로 저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조가 관객들처럼 교훈을 얻었다면 그의 삶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피한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자연사한 캐릭터들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지를 준비하세요. 배경 피아노 음악이 들리면 바로 업의 엘리 프레더릭슨 차례겠죠. 엘리는 어린 시절부터 칼의 친구로 픽사 최고의 러브스토리 중 하나를 지닌 인물입니다. 이 부분은 인생을 모험으로 가득 찬 기회로 여기며 그 삶의 열정을 아이와 함께 나누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아이를 갖지 못했고 엘리는 기회도 없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프지만 이 죽음을 끔찍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병원에서 사랑하는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듯합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칼의 혼란을 보면 오히려 그녀가 더 자비로운 결말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칼이 러슬과의 새로운 관계로 엘리가 하늘에서 엄마 역할을 맡게 된 거죠. 맞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픽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다룬 후 바로 다커드슨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정말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영화에서 라이트닝 맥퀸의 멘토 역할을 했던 다커드슨은 소편의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커드슨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아서 아마 자연사였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보면 아마도 어떤 종류의 엔진 고장이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네요. 엘리와 다커드슨 모두 아마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겠지만 화면에 나오지 않아 두 사람의 죽음이 잔인했는지 평온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범주를 마무리하는 인물은 라따뚜이의 셰프 오기스트 구스토입니다. 그는 영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인물 중 한 명이고 그로 인해 영화의 사건들이 시작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스토는 안토네고가 그의 레스토랑에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은 직후에 세상을 떠났고 그 결과 그의 레스토랑은 별 5개 중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뒤리에 빠져 죽는 것은 매우 우울한 죽음입니다.
영화는 셰프의 죽음을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별이 4개로 강등된 것이 그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충격적이었다면 그는 평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 세상에서 아들의 성공을 본다면 죽음 속에서도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는 목록에서 처음 등장하는 범죄 행위, 즉 직사 살해들입니다. 이 부문에서 첫 번째는 라이티어의 미래의 삭스입니다. 라이티어는 픽사의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지 않는 작품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못할 한 가지는 저그가 평행우주 버전의 삭스를 배신했을 때 느꼈던 순수한 분노입니다. 삭스가 저그를 먼저 배신했지만 저그의 버즈가 권력에 집착한 점을 보면 삭스도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난 너의 이런 새로운 모습이 좋아. 저그는 사랑스러운 로봇 고양이를 부츠로 짓밟아 즉시 죽였습니다. 토이스토리 2에서의 다정한 양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내가 내 아버지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삭스. 그리고 주로 지금의 네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지. 악당이 부하 1명이 아닌 2명을 짓밟는 게 더 사악하지. 벅스라이프의 악셀과 로코가 그 애다. 이 둘은 개미 집단 복귀를 피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지만 직접 호퍼에게 말하지 않고 몰트를 속여 대신 전달하게 한다. 몰트가 아이디어를 낸 게 저 둘이라고 하자 호퍼는 이 기회를 이용해 수적 우세의 힘에 대해 개미를 예로 들어 소중한 교훈을 준다. 작은 씨앗 2개를 메뚜기에게 던진다고 해도 아무런 해가 없지만 개미들처럼 씨앗자루 전체를 메뚜기 위에 쏟아버리면 그땐 2마리나 죽게 될 거야. 뭐 그런 식이지. 호퍼는 픽사에서 가장 잔인한 악당 중 하나야. 자기 주장을 위해 동료 2명까지 죽일 각오가 있는 악당은 드물지. 누구 또 남고 싶은 사람 있어? 그래도 그들은 인종차별 테러리스트였으니 짓눌려 죽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게 충분히 충격적이지 않다면 같은 영화의 모기 해리가 이 부문을 마무리한다. 그는 더 작은 역할을 맡았다. 사실 그는 10초짜리 벌레 퇴치기 개그용 캐릭터일 뿐이야. 하지만 모기가 아무리 짜증나도 해리는 불쌍하게 느껴져. 해리는 태치기 불빛에 이끌려 저항 못하고 다가갔지. 어쩔 수가 없어 너무 아름다워. 이 일로 해리는 큰 충격을 받았고 비명을 지른 걸 보면 떨어질 때까지 살아있었던 것 같아. 짧은 4초였지만 정말 끔찍했을 거야. 모기에게는 아주 긴 시간일 수도 있지. 이제 우리 탑 10에 도착했어. 이들은 보통보다 조금 더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캐릭터들의 아픈 최후야. 너랑 놀기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지? 빙봉 사라져버리는 너의 친구가 누구지? 빙봉 불쌍한 빙봉. 정말 안 됐다. 자기 세상의 전부인 아이 라이리가 자신을 거의 잊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힘들다. 하지만 그 가슴 아픈 상황에 더해 그는 결국 완전히 사라지면서까지 기쁨이와 슬픔이가 놀이의 힘을 이용해 본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빙봉이 우리 목록에서 더 위에 있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이 부문의 다른 누구와는 달리 친구들을 돕기 위해 스스로 이 운명을 선택했고 라이리의 인생에서 자신의 역할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는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며 평화롭게 떠날 수 있었다. 그건 고인들에게조차, 아니 적어도 떠나버린 치차론에게는 해줄 수 없는 말이다. 헥토르의 오랜 친구 치차론은 죽은 자의 세계에 있다. 그는 원인 모를 이유로 죽은 음악가였고 머리의 테이프는 그의 죽음이 평탄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그건 그렇고 치차로는 사후 세계의 바른 주민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어서 헥토르가 그를 찾아가지 않는 한 주로 혼자 지내는 이유가 된다. 네 멍청한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를 처음 소개했던 장면과 함께 찾아오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내가 결국 그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포커 세계관에 사후 세계 이후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는 한 치차로는 더 이상 살아있는 세상에서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냥 완전히 존재가 사라진 거야. 그거 정말 가슴 아프다 진짜. 하지만 이블린 디버 부모님에게 일어난 일만큼 가슴 아프진 않아. 한 분은 슈퍼히어로를 너무 믿어 도둑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그들을 애타게 불러 구해달라고 했지. 안타깝게도 이제는 불법이 된 슈퍼히어로들에게 의존한 것이 그의 몰락의 원인이 되고 강도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바로 눈앞에서 총에 맞아 죽고 말았어. 그가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공포와 배신감은 끔찍했을 거야. 하지만 그의 아내 역시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 그녀는 몇 달 후 상심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녀는 몇 달 후 상심으로 세상을 떠났어. 솔직히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것과 살해당한 배우자 없이 사는 것 중 뭐가 더 나쁜지 모르겠다. 설산상으로 이런 일이 딸을 완전한 슈퍼빌런으로 만들었어.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잘 보여줘. 오늘 여러 슬픈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카트 릴랜드 터보의 죽음만큼 충격적인 건 드물다. 레몬들은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지만 영화 초반에 벌어진 일이 특히 끔찍했어. 유아 프레스로 뭔가 으깨지는 걸 보면 마음 아픈 사람 있지? 무생물이란 건 알지만 그래도 정말 아파 보여.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 만약 의식을 가진 존재가 유아 프레스로 으깨진다고 상상해봐. 그리고 그 의식을 가진 존재가 바로 자동차라면 그 시체가 이제 원리가 만들어낼 법한 형태로 망가져버린 거야. 흰 맥미사일이 많은 걸 봤지만 이 장면은 최악 중 하나였어. 그래도 그 영화에서 가장 잔인한 죽음은 아니야. 그 영예는 마지막 카테고리전에 소개할 전체 희생자들에게 들어가. 마일스 엑셀로드의 대체 연료가 예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수많은 폭발이 발생했어. 이로 인해 레이서뿐 아니라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무고한 자동차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트라우마를 안겨줘. 아직도 우습게 느껴져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육상 경기 중 한 선수가 갑자기 폭발하고 관중들이 유명 인사의 죽음과 다른 희생자들의 충격받는 장면을 상상해봐. 맞아. 카이는 정말 이상한 영화야. 하지만 톱 다소대는 픽사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죽음을 남겼어. 더 힘든 건 이들이 모두 선한 캐릭터라는 거야. 정말 잔혹한 운명에 대비해. 다서뒤는 헨리, 알로의 아버지야. 굿 다이노가 이 리스트에 있을 줄은 예상 못했을 거야. 특히 마지막 카테고리에서는 더더욱. 헨리의 죽음은 정말 충격적이지. 특히 영화 초반에 일어나는 일치고는 헨리와 알로의 부자 사냥 여행이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해 갑자기 끝나버리지. 헨리는 부상당한 아들을 간신히 구해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폭풍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아.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어. 그보다 더 고귀한 죽음은 없겠지. 하지만 그 순간 헨리가 느꼈을 순수한 충격과 공포는 정말 끔찍했을 거야. 게다가 익사하는 건 정말 힘든 죽음이야. 그리고 이건 그냥 내 추측이지만 헨리는 공룡이잖아. 그래서 인간보다 훨씬 큰 폐를 가지고 있을 테니 완전히 익사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야. 나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건 픽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중 하나야. 감정적으로 힘든 죽음을 말하자면 코코의 헥토르가 제일 먼저 생각나. 오늘 가장 큰 배신일 거야. 헥토르는 가장 친한 친구라 믿었던 에르네스토 데 라크루스에게 독살당했다. 헥토르의 노래 덕분에 그 친구는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명성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더 충성스러워진 건 아니었어. 있잖아. 헥토르는 정말 끔찍한 사업 결정을 내렸어. 바로 이거야. 자신의 음악 경력보다 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리고 언니는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헥토르는 살해당했고 살아있는 세상에서 딸과의 관계도 빼앗겼지. 설상상으로 헥토르가 딸을 버렸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는 데라크루즈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반면 그는 거네신을 잊혔다. 이 죽음이 더 낫지 않은 이유는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럽진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순위에서 상위 3개 바로 아래에 있어. 잔혹함의 동메달로 우리는 시드의 장난감 몇 개를 언급해야 해. 물론 이 아이가 완전한 악당은 아니지만 이 의식이 있는 장난감들에게 시드 필립스만큼 괴물 같고 무서운 사람은 거의 없어. 컴백칼의 폭파, 여동생이 목을 자른 인형들 등 이 장난감들은 고생이 많았어. 바로 죽을 수 있었던 장난감이 오히려 운이 좋았지. 수많은 장난감들이 갈기갈기 찢기고 다른 장난감의 부품들과 결합되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끔찍하지만 마음씨는 착한 혼합체로 변해버렸지. 그게 꼭 죽음은 아니지만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시드는 장난감 테러를 즐기는 것 같아. 이 친구들은 시드와 친구가 될 수 없어. 결국 사형 선고나 다름없고 보통 오래 끌어. 잔혹함, 은메달은 신드롬의 슈퍼 살해 피해자들에게 돌아가. 하지만 먼저 이 영상은 위키드빈지 채널 멤버십의 후원으로 제공돼. 채널 멤버십을 통해 후원하면 누구보다 먼저 영상을 볼 수 있고 멤버 전용 이모지와 로열티 배지도 얻을 수 있어. 신드롬은 픽사 역사상 아마도 가장 무서운 계획을 세웠어. 모두가 슈퍼가 되면 아무도 슈퍼가 아니게 된다는 신념이었지. 그는 슈퍼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서 거대한 로봇으로 하나씩 체계적으로 죽일 계획이었어. 이 살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계획되었고 이 유명하고 이제는 불법이 된 슈퍼들이 수년 동안 실종자로 간주될 정도였어. 그러다 미스터 인크레더블이 마침내 자신의 오래된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숙적의 계획을 밝혀냈지. 거대한 로봇이 슈퍼들을 터뜨린다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낮은 순위에 들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이들이 더 많은 영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점이 중요해. 결국 남을 돕는 능력이 금지됐다가 다시 쓸 수 있었지만 이 좌절한 천재 바보의 계략이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 게이저빔은 특히 눈에 띄는데 그의 죽음만이 더 자세하게 묘사되었기 때문이야. 그는 옴니드로이드 V5에게 동굴에 갇혀 굶어 죽었지. 그건 정말 끔찍한 죽음이야. 하지만 내 생각엔 그건 코랄과 그녀의 태어나지 않은 400명 중 399명의 아이들이 죽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니모를 찾아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고전적이고 감동적인 영화야. 이 영화는 아내와 거의 모든 아이들이 눈앞에서 죽는 걸 본 트라우마로 평집증에 시달리며 아들과 멀어진 한 남자의 비극이기도 하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니모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사나운 바라쿠다에게 잡아먹혀. 몇 개의 알이냐고? 무려 400개 정도야. 알이 400개가 넘었어. 400마리의 아기들을 생각해봐. 코랄이 말린의 말을 듣고 바로 말미잘로 돌아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바라쿠다가 알을 못 봤을지도 몰라. 하지만 좋은 엄마라면 아기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느끼면 그 순간에는 다른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 그리고 말린이 아무리 힘껏 막으려 해도 소용없었고 바라쿠다에게 맞아 기절한 뒤 깨어나 보니 아내와 아이들 중 99.75%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야. 장례도 작별 인사도 아무것도 없이 그들은 모두 순식간에 괴물 같은 포식자에게 산채로 잡아먹힌 거야. 이 장면은 픽사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야. 그리고 이 정도로 잔혹한 죽음은 픽사 스튜디오 역사상 금메달을 줄 만한 사례가 또 없는 것 같아. 관련해서 이 바라쿠다를 말로 박살내기 위해서라도 픽사 악당 순위를 다시 한번 조정해야 할 것 같아.